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제 사심으로 픽한 기사입니다. 폴드. 예. 접는 폰이 참 저는 갖고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신 3사에서 발표하기로 갤폴드 4, 플립 4 사전 예약 첫날의 성적, 그 전작을 뛰어넘었다, 양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얇아졌다고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전 예약 첫날 소식, 그리고 전작의 물량 92만 대 뛰어넘었다는 소식, 공시지원금 최대 65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 부담도 많이 덜은 모양이에요. 플립 인기 속에 폴드도 선전, MZ세대가 55% 주문을 넣은 모양입니다. 예, 저도 이제 MZ 끝자락이긴 한데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저야말로 끝자락인데요. 저 오늘 조금 뒤에 계시군요. 예. 관련 내용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짚어봤었죠. 결국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사전 예약과 판매량을 좀 기록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에 명운이 좀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사전 예약 첫날 지금 SKT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준, 그리고 KT와 이제 LG 플러스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지난해보다 조금 더 팔려고 폴더블을 내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초반 성과 자체가 조금 더 좋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걸로 약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작년도 이제 이 플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역주행까지는 아니지만은 초반 출시 이후에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 아니라 출시 이후에 꾸준하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잘 팔리는 폰으로 이름을 날렸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플립 4에 대한 전반적인 눈높이가 사실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 더 낮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폴더블 관련주들이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폴더블 폰들이 나왔을 때 작년과 같은 모습, 즉 이제 출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기를 끄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폴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 무게 하락, 그리고 플립에 대한 배터리 용량 증가, 이것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했었던 내용이고, 거기에 더해서 안쪽에 이제 베젤을 좀 얇게 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커 보이는 효과들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기대했던 수준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의 판단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폴더블 관련주들 다 안 좋은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사전 예약에서의 좋은 흐름들, 그리고 출시 이후에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좀 판매량이 데이터가 좋게 나와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주 중에서 볼만한 기업이 있는지 이제 폴더블 폰 부품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추가적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접는 폰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으나 최근 이 업계에서 또 들썩이고 있는 쪽이 아이폰이지 않습니까? 아이폰의 신작 전략 스마트폰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이 돼 있는데, 혹시 그쪽 밸류체인 단도 볼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요. 네, 지금 다행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기습 질문이었는데 준비된 우리 출연자. 그렇죠. 9월 7일 날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 올라오는 기업,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BH가 좋아요. BH.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BH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이제 이쪽 플렉서블 D 쪽에서 이 RF PCB 쪽에서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혼자 사업을 하는 거의 유일한이 아니라 첫 번째 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있죠. 물론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가장 큰 밸류체인이 있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대한 상승과 반영을 상당히 많이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BH는 처음으로 애플 효과를
크게 받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폴더블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서도 제가 나와서 파인테크닉스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인테크닉스가 현재 주가가 뭐 덜 빠진다, 더 빠진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폴더블 관련 쪽에 대한 판매량이 좋아서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떠한 기업이 가장 베타가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파인테크닉스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어가고 있는 파인테크닉스는 좀 긴 관점에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주가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네. 애플 밸류체인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BH라는 종목 제시해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 솔직히 어떤 종목이 더 좋아 보입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BH 쪽에 대한 하반기 이익 전망까지 봤을 때는 BH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애플 밸류체인에 조금 더 점수를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분할 합병설입니다. 아직은 소문이고요. 공식 네. 발표는 아니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반응이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밀리는 상황입니다. 내용 보시죠. 자, 일단은 이제 현대차 그룹은 요 지배 구조상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떼었다 붙였다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자회사 두 개 쪼개기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분할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알짜 사업 넘겨받을 가능성에 좀 주목이 된다.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전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전 세계적으로 부품 기업을 이렇게 쪼개는 경우가 있나라는 점, 예,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주가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점입니다. 네, 우선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지주사 체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변화를 시켜서 그 밑에 단에 이제 종목군들을 기업들을 모아놔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가진 지분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러한 지주사 체제로 전환됐을 때 과연 이 회사들의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현대그룹 내에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지배구조 개편이 나올 때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했었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지분을 거의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결국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적은 회사들은 주가를 다운시키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제 모듈과 AS 사업부를 떼서 현대글로비스에 주려고 했었지만은 주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휩싸이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충격이 이제 컸었죠. 맞아요. 당시에. 그때 이제 주주 소환도 오고 뭐 맞아요. 난리였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AS 사업부를 안 뗍니다.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 지금 현대모비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AS 사업부의 이익 규모가 절대적이에요. 그쵸. 물론 이제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부품 모듈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크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분할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파견직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고리를 떼기 위해서 부품 사업을 떼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대주주의 이익에 대한 부분에 반하지 않는 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과연 그러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냐. 사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올라온 것은 예. 2분기에 엄청나게 좋은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것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배구조 때문에 올라왔다 빠졌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비스의 실적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나마 견고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 개편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모비스가 이러한 사업부를 떼서
글로비스 쪽으로 좀 넘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대한 보상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투자 전략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는 것은 그 내용보다 더 큰 IRA 법안과 함께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을 것이다. 이 이슈 때문에 어제부터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종합적인 내외부의 뉴스를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현대글로비스가 아닐까. 그나마라고 하는 것은 네. 매력도가 크지는 않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이 IRA 법안과 함께 관련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그렇죠. 법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근데 왜 글로비스냐?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좋았던 것은 이제 해운 물류 때문에 실적이 좋았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CKD라고 하죠. 부품을 가져다가 이제 조립하는 부분 쪽으로서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이슈 내에서 크게 피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현재로서는 나타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향후 폐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이제 세모 표시 해놓고요. 그러면 진짜 괜찮다가 있을까? 원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입을 떼서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워드가 원전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독일은 원래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원전도 빼기로 했었잖아요.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었는데 요즘 에너지 대란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원래 가동 중단하기로 했었던 원전 재가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가스 가격이 워낙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역사적인 최고치 이제 유럽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전력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에서 탈피해서 이제 원전 재가동 그리고 원전을 돌리는 방향 앞으로 수주 계획까지 이제 수출에 대한 힘을 불어주겠다 이런 것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말씀드렸지만은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냐 못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미국과의 밸류체인 쪽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원전 쪽에서 중국 쪽에 대한 입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SMR이라는 차세대 원전 쪽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 그러면은 손잡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를 살펴봤을 때 파운드리 쪽으로서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글로벌적인 측면으로서의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중에 대한 관계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의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소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실적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한 밸류와 주가와의 간극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 가운데 꿈을 먹고 오르는 중소형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후에 정말 실적이 찍힐 기업이 있을 가능성 그걸 구분해서 보자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장기 관점에서 실적 찍히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등 후에 매물 압박이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을 만한 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러한 친환경 쪽으로서의 사업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최근에 실적 개선까지 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